반갑습니다. 김영무의 공자편력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자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자를 모를 사람이 없을 것도 같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전제를 깔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그다지 행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불과 7살 나이에 경북 칠곡군 외관읍을 휘돌아가는 저 낙동강 부근에서 그 끔찍한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는 유가적 봉건 체제의 잔재도 이전 그대로 남아있었고 가난하면서도 지켜야 한다는 도리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회적 분위기가 무척 엄숙하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남녀 7세 부동석, 즉 7살부터 사내 아이와 계집 아이는 함께 자려면 못 쓴다 하는 윤리관도 엄존해 있었고, 남자는 귀하지만 여자는 하찮다 하는 남존 여비 사상은 물론 여자의 정절은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야 했을 뿐만 아니라 부부한테는 무조건 효도하고 나라에는 무조건 충성을 바쳐야 한다 하는 식의 고루한 유가적 전통들이 이전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날에 나한테 공자와 맹자는 무척이나 엄직한 어른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되어 버렸고, 고리타분한 잔소리꾼에 풍류라고는 전혀 모르는 편협하기 이를 데 없는 인물로만 인식되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공맹자의 가르침인 유학은 단 한 번도 나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질 못했고 연구의 대상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은 자연 불교 내지 노장자 사상으로 기울어진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4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때까지는 필요에 의해서만 가끔 논어도 읽어보고 맹자도 펼쳐보았던 내가 아예 작정을 하고 사서삼경을 읽어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너무나 오랜 동안 나를 실망시켜 과연 우리 정치인들이 무엇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한 번쯤은 유가적 고전에 비추어 헤아려 봐야겠다 하는 절실한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였고 유교를 공부하게 되면서 나는 어릴 적에 내 선입견과 편견들이 많이 틀려 먹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교화적 의미를 지녔다 하더라도 공자는 시를 남달리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직접 악기도 잘 다루는 음악인으로서 예의와 같은 예와 더불어 음악을 대단히 중시한 인물임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색이 극작가여서 그랬을 테지만 공자의 성자적 모습 내지 예술가적 모습은 나한테 사뭇 충격으로 다가오기까지 했던 겁니다. 서기 2000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나는 퇴계 이황 선생의 후손이며 사채를 바쳐가며 수십 년간 어렵게 한국 미술 영감을 발행해온 이재훈 대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인 이민영 선생이 운영하던 합기도 도장에서 30여 년 전에 함께 무도를 연마했던 붕어지간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다 말고 우리는 내년 이황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사업 중에 퇴계 선생의 일대기를 연극으로 만들어 공연해도 좋을 것 같다 하는 뜻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런 제안을 먼저 하게 되었고 이재훈 대표가 흔쾌히 동조한 모양새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었고 내가 서둘러 희곡을 집필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내가 또 골치 아픈 그 성리학도 공부하게 되었는데 별다른 사전 지식이 없었던 나는 성리학의 논리를 섭렵해 가면서 자꾸만 불교적 논리 내지 노장자의 사상적 정량 등을 발견하기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통상 2차 유학이라 말하는 그 성리학이
조선조 500여 년을 지배하는 통치 이념으로 정착되면서 조선조 사회 체제는 경직대로 경직되어 버렸고 사람들이 소인화 되어 버렸다는 사실 등을 재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국가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국민들이 다양한 학문과 사상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오직 성작뿐이라는 사회 체제는 독재 정치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어떤 한계를 지닌 독단론과 편협함만이 판을 치는 세상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유아에서 말하는 학문이란 원래 인격 수양이 전 과정이 되다시피 했는데 학문이 그만 과거시험 준비를 위한 필수 학과목으로 변질되어 버렸으니 군자들의 모습은 예전역의 자취를 감추어 버렸고 조선 8도 3천리에는 소위 천박한 몰입에만 덕실을 그리는 세상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조 과거시험 과목 중에 하다못해 금운고를 연주하는 경연대회라도 포함시켰더라면 사회가 한결 부드러워졌을 텐데 하는 부질없는 상상까지 나 혼자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현재 우리 국민들도 비록 문맹 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도 예술에 대해서는 깜깜절벽인 미맹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 하는 비관적인 판단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한평생 작가로 살아오게 되면서 나는 피부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나는 퇴계선생 상소문이라는 작품을 집필하게 되었고 서울 시립대학의 건오일 교수가 대표인 극단 성좌에서 무척이나 어렵게 연극을 만들어 안동 시민종합회관에서 공연을 하긴 했습니다. 제작비가 2억 원 정도는 들어가야 연극다운 작품이 만들어질 텐데 고작 기천만으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으니 공연 작품의 형태가 구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연극은 2001년 10월 9일과 10일 이틀간 단 2회만 공연되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공자는 누구인가? 노자에 비하자면 공자의 생애는 비교적 자세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하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자의 슬하에는 스승에 관한 기록을 남길 만한 제자들이 아주 많았으니까요. 공자의 제자로서는 흔히 72제자를 논하기도 한답니다. 성씨가 공이고 이름이 구가 되며 즉 어른이 되었을 때의 별칭이 중리였던 공자는 기원전 552년에 태어나 기원전 479년에 73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자 역시 세상이 어지러웠던 중국의 춘추시대 때 노나라에서 지금의 산동성 곡부현에 해당되는 장평향 추읍이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노나라는 북쪽으로 제나라, 남쪽으로는 오나라란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던 작은 제후국으로 서쪽에는 하남 지방의 작은 제후국들인 위와 송나라 등과도 인접해 있었습니다. 무사였던 숙량허리 1월이 넘은 나이에 15세밖에 안 되는 처녀 안징제와 재혼했고 그들 사이에서 공자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마천은 그 역사서인 사기에 숙량헐과 안징제의 결혼을 야합이라 기술했는데 16세 이전이나 74세 이후의 남자와 14세 이전이나 49세 이후의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결혼은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3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집안이 공공하였으나 은나라 왕족의 후예답게 교육만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공자가 집필한 예법의 이론과 실제를 풀이한 책 예기소학에 포함된 학기에 의하자면 그 무렵에는
25가구의 마을에는 숙이라는 조직기관이 있고 500가구로 이루어진 하나의 당에는 상이라는 조직기관이 있고 2500가구로 이루어진 하나의 주에는 서라는 조직기관이 있고 국가에는 학이라는 조직기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얘기 속의 내칙에 의하자면 남자는 13세가 되면 교직기관에 들어가 음악을 배우고 시를 외우며 장이라는 춤을 추었고 15세 소년이 되면 상이라는 춤을 추고 활쏘기와 말타기를 배웠으며 20세가 되면 성인의 예인 관례를 치르고 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성인교육의 필수 과목은 예와 악, 그리고 궁술인 사와 말타기인 어, 그리고 문자 익히기가 되는 서와 계산법을 익히는 수 등의 6개였는데 그 중에서도 예학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은나라는 주왕조에 의해 무너졌는데 공자는 몰락한 은나라 왕족의 혈통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노, 송, 위나라 등지에 흩어져 생활하던 은나라의 유민들은 대개가 원유로서 예교를 도와주는 고려의 전문가들로 무축, 즉 무당에 해당되었다고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무축은 왕의 중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도자 예라는 글자가 바로 신에게 희생물을 바치는 꼴의 상징문자이고 유교할 때 유자 또한 비를 기운하는 무당의 형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공자가 자연 새로운 예의 기풍을 확립하는 데 전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세에 송나라 제후의 후예였던 병관씨 집안의 딸과 결혼하게 된 공자는 곡물창고를 관리하는 위리가 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아들을 얻어 잉어리자 리라 불렀고 공자는 제사에 필요한 소와 양들을 관리하는 성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태사를 바라보며 자라난 공자는 천성적으로 학문을 좋아해서 점차 그가 통하지 못할 고금 전적이 없게 되었고 때로는 침식을 잊고 공부한 적도 많았는가 하면 늙어서는 역정을 하도 많이 읽어 책을 꿰으면 가죽거린 위편을 무려 3번이나 바꾸었다는 일화도 남겼습니다. 기원전 528년에 어머니가 4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공자는 삼년상을 치르고 닷새가 지난 다음에야 금운고를 연주했으며 그 후 닷새가 더 지난 다음에야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530년에 22세가 된 공자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논어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로 미루어보아 학생들로부터 그들이 경제 능력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업료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말린 고기 10마리와 작은 예물이라도 가져와서 배우기를 청하면 나는 거절한 적이 없었다. 수리 7. 36세가 된 공자는 마차 한 대와 2마리의 말과 하인들을 데리고 꿈에서도 그리워만 했던 주나라의 수도 낙양을 순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노나라의 3대 세력 중에 일가였던 맹이자 사위가 되는 남궁정숙과 동행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자면 그 여행길에서 공자는 도서관원인 노자를 만나 예죄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드디어 공자는 낙양에서 담의 둘레가 무려 3km 반이나 되는 옛 왕궁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고 천자가 한동안 여인들을 멀리하고 목욕을 한 후에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올려 바치는 제단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를테면 인륜의 고귀한 창시자이며 자신도 그 보호 밑에 있다고 여긴 여와 순임금이 그려진 벽화도 감격스레 지켜보았습니다.
더구나 노나라를 세운 인물로 자신이 늘 모범으로 삼고 있던 주홍의 초상 앞에도 서볼 수가 있었다니 그의 감회는 남달랐으리라 여겨집니다. 원래 공자의 노나라는 주홍이 자기 아들 백금을 제후로 봉해서 만들어진 나라였으니까요. 주나라에서 1년 만에 노나라로 돌아오자 공자에게 배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무려 3천여 명에 달하기도 했답니다. 46세가 되자 공자는 전공으로부터 요즘의 업장에 해당되는 중도제란 직책을 위임받아 자신의 역량과 모범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 그 뒤에는 큰 공사를 관장하는 사공이 되었다가 치안과 사법을 관장하는 벼슬인 대사구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한편 기원전 500년에 공자는 전공을 도와 제나라의 제후와 협곡이라는 곳에서 회합할 때 제나라가 노나라를 침탈하여 점령한 지역을 되돌려 받는 등 뛰어난 외교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나라의 경공과 그 재상이었던 안영과 노나라의 공자 사이에는 다음과 같이 공자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한 토막의 일화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소한 사실들을 생략하고 보자면 공자는 유폐당할 처지에 있는 소공의 망명길에 동행하여 제나라로 향했습니다. 제나라로 가는 도중 태산기슭에서 공자는 무덤가에서 흐느껴 우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시아버지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얼마 후 남편도 그러한 불행을 당했는데 이제는 아들마저 똑같은 운명을 맞았다며 서럽게 울고만 있었습니다. 공자는 그렇다면 당신은 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았느냐 하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여기는 백성을 억압하는 임금이 없습니다 하는 대답을 했답니다. 포악한 군주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하는 말이 그때 생겨나게 되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때 공자가 무엇보다 올바른 정치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더욱 굳히는 계기로 삼았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 제나라의 경공은 공자를 마주하게 되자 호의를 갖고 통치술에 관해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안연 11. 어떤 일에 있어서나 반듯한 이름이 세워져야 한다는 공자의 정명론 혹은 명분론이 바로 거기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또 경공은 공자를 등용하여 계속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공자와 같은 선비 신분으로 재상이 되어 있던 안영이 적극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일찍이 공자는 안영을 칭송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만 경공을 향한 안영의 간언이 사마치의 사기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습니다. 유학자는 언변에만 능한 궤변가들이라 만일의 모범으로 삼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오만하여 자신의 억임만을 내세우는데 그들이 어떻게 백성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상례, 즉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너무나 중시하기 때문에 비탄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호화로운 장례로 재물을 탕진하기도 합니다. 어린이 어찌 그들을 풍속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여기저기 유세를 다니며 장롱말을 구하니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현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부터 주나라의 왕실은 쇠약해졌고 예약이 문란해졌습니다. 이제 겉모습과 형식 꾸미는 것을 누구보다 강조하는 공자는 오르고 내리는 데 필요한 의례절차와 어떻게 걸어야 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행동 규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제시한 것을 다 배우려면 몇 세대가 걸려도 부족할 것이며 평생을 바쳐도 그 예의를 다 터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신은 공자를 등용하여 최고의 목적을 수행하려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영의 이러한 말에 쫓아 경공은 공자를 물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56세가 된 공자는 송사를 통해 못된 소정로를 처형하고 사리에 따른 정사를 베풀어 노나라의 위세를 크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제나라의 제후인 경공이 노나라의 정치를 방해하기 위해 무려 80명의 가무담과 함께 120필의 말을 선물로 보내주었습니다. 노나라의 정공은 어리석게도 그런 호사스러운 선물에 넋을 빼앗겨 3일 동안 조회도 하지 않았으므로 공자는 예를 벗어난 그러한 꼴을 보다 못해 사직함과 동시에 이웃 나라로 방황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 공자는 장장 14년 동안 무려 10여 개의 이웃 나라를 떠돌아다니는 유색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기에 의하자면 공자가 이웃 나라들을 주유하던 그때 만나본 군주가 무려 72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상이나 권력의 실상 등을 우리가 일일이 고찰할 필요가 없을 테니 마치 주마간상격으로 그 당시 공자의 행적을 다음과 같이 한번 더듬어 보기로만 하겠습니다. 서기전 497년에 공자는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고국인 노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향했습니다. 위나라에 도착한 그는 제자인 중유, 즉 자로의 처형이 되는 안탁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미 공자의 명성은 널리 알려진 바가 있어 여러 제후들은 대개 그를 환대하려 들었으나 대부들은 그를 매우 불편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공자가 그간 여러 차례 대부들의 분수에 넘치는 행위 등을 비판하는 자세를 취한 탓이었습니다. 위나라의 영공은 공자가 노나라에서 보장받았던 약 200석에 해당되는 연봉 6만 두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1년쯤이 지나자 공자 일행은 은밀히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하게 되었고 머뭇거리다가는 대부들의 모함에 의해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될 입장에 처했습니다. 공자 일행은 서둘러 그곳을 떠나 베풀진짜 진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도중에 황하가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광지방에 머물 때였습니다. 하필이면 그 지방 사람들은 이전에 그 지역을 포위하고 만행을 저지른 적이 있었던 군대의 두목 양호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논어에 나오는 양호가 동일한 인물이라 보기도 하지만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지방의 성벽 앞에서 공자의 마부한 사람이 무심결에 나는 이전에 성벽이 갈라진 틈으로 들어왔었지 하는 말을 하게 되어 주민들은 공자를 그만 양호로 공인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원한에 사무친 주민들에 의해 공자 일행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과격한 자루는 주민들과 한바탕 싸우기를 원했으나 공자는 제자들을 진정시키고 악기를 연주하며 당신은 하늘의 뜻을 믿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뒤처져 있던 공자의 수제자 안이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내가 죽은 줄만 알았다 하고 공자가 말하자 안이가 선생님이 살아 계시는데 제가 어찌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스승에 대한 돈독한 신뢰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공자는 진나라 여행을 단념하고 다시 위나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위나라에서 공자 일행은 높은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무척이나 겸손한 대부 거백옥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위나라 궁전에는 영공의 총애를 받는 송나라의 여인 남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심지어 건길 상관까지 했던 소문이 날 만큼 문란한 성생활을 탐닉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자기 숙소로 공자를 초대했습니다.
제자인 자로는 완강한 자세로 스승이 그런 여인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공자는 예를 지켜야 한다며 기어이 그 여인의 초대에 응했고 하룻밤을 그 여인의 침실에서 보내고 돌아옵니다. 제자들은 스승인 공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공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는 이중인격의 소유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공자는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예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면 하늘이 나를 범하실 것이다. 벌하실 것이다. 하늘이 나를 벌하실 것이다. 옥냐 29. 공자는 위나라를 떠나 다시 진나라로 가려 했습니다. 그가 조나라를 거쳐 송나라로 갔는데 그곳에 기마대장인 한퇴가 공자를 죽여 없애고자 했습니다. 한퇴는 이전에 석곽을 만든 탓으로 공자의 질책을 받은 적이 있었고 동생 사마우가 또 공자의 제자가 된 일 등으로 인해 잔뜩 불만을 품었던 자였습니다. 공자 일행이 서둘러 몸을 피해 그때 위기를 모면했는데 한퇴는 분을 참지 못해 공자 일행한테 휴식 공간을 제공했던 그곳에 나무 한 그루까지 베어버렸답니다. 가까스로 살아난 공자는 다시 한번 자신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의식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덕을 베푸셨는데 한퇴가 감히 나를 어찌할 것인가. 수리 22. 한퇴로부터 쫓김을 당한 공자 일행은 뿔뿔이 흩어져서 정나라에 도착합니다. 정나라에서 숨을 돌린 공자 일행은 드디어 진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서기전 495년이었습니다. 공자 일행은 3년 동안 사성정자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진나라는 당시 이웃나라인 오나라의 잦은 침략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공자 일행은 다시 위나라로 향했는데 도중 포땅에서 위나라의 반기를 든 난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공자 일행은 그들에게 포위가 되었다가 위나라로 가지 않는다는 약속을 단단히 한 다음에 풀려났는데 공자는 끝내 위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자인 자루가 잘못된 일이 아니냐 하고 묻자 공자는 힘에 의해 강요된 맹세는 귀신도 듣지 않는다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위나라의 영공은 몸소 교회까지 공자를 맞으러 나와 예를 차리긴 했으나 이후 공자의 자문은 근성으로 듣기만 하자 공자는 탄식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등용한다면 1년 만에 나라의 기강이 세워지고 3년이면 그 성과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자로 10. 위나라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되자 공자 일행은 다시 북쪽에 있는 강국 진나라 진짜 진으로 향했습니다. 황하 강변에 도착했을 때 그는 부명독과 순하가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공자는 물가로 나아가 다음과 같은 탄식을 했습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황하의 물질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운명은 내가 이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는구나. 두명독과 순하는 진나라의 현명한 대부였다. 조간자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동안에는 이 두 사람을 기용했다가 뜻을 이루자 이들을 죽인 것이다. 내가 듣기로 태아를 죽이기 위해 그 어미의 배를 가르는 짓을 하면 상스러운 동물인 기린이 그 근처에 나타나지 않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연못을 말리면 용이 음양의 조화를 이루려 하지 않으며 알을 꺼내려고 둥지를 뒤덮어 버리면 봉황이 날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군자는 그와 같은 악을 행하는 무리를 멀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공자는 다시 위나라로 되돌아옵니다. 어느 날 위나라의 영공이 군사들의 전투 대역에 대해 묻자 공자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일찍이 제기 놓는 법과 같은 제사의식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있지만 군대에 진을 치는 일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위령공 1. 근성으로 돕고 보면
공자의 대답이 뚱딴지 같겠지만 그가 말하는 예란 적어도 육아에서는 최상위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예를 잃으면 곧 천하의 이름과 같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에 공자는 영공에게 먼저 예로 돌아가기란 말부터 한 것이 됩니다. 영공이 공자의 말에 흥미를 잃고 자꾸 하늘 저편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만 바라보자 공자는 그만 위나라를 떠나 베풀진짜 진나라로 향했습니다. 공자가 진나라에 머무는 동안 노나라의 정공이 죽고 몇 달 후에는 계슈가의 수장 계환자도 죽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공자 일행은 다시 남쪽의 강국인 초나라에 예속되어 있는 작은 나라 채로 향했습니다. 그때 이웃나라 진나라가 오나라의 공격을 당했습니다. 진나라는 남쪽과 북쪽의 두 강국 사이에서 늘 시달림을 당하는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초나라 왕이 진나라를 돕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그는 공자의 일행이 진과 채나라 사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공자를 초청했습니다. 그러자 진나라와 채나라의 대부들은 공자 일행을 포위한 채 초나라로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공자 일행은 무리 일주일 동안이나 그 자리에 굶주려야 하는 고초를 겪습니다. 제자들이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군자가 이렇게 공공할 수 있느냐 하고 둘대기 시작했습니다. 공자가 제자들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군자는 원래 궁한 것이다. 그러나 소인은 일신이 공궁해지면 평정을 잃고 잘못된다. 위령공 2. 제자인 자공 즉 단목사가 간신히 초나라 왕에게 달려갔고 그리하여 지원군이 몰려와 공자 일행은 가까스로 포위에서 풀려나게 되었으며 무사히 초나라 도읍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공이라 칭하던 섭공이 공자에게 통치술에 관해 물었는데 그때 공자의 대답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좋은 정치란 가까이 있는 자를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자를 덕으로 감화시켜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로 16. 이른바 공자의 정치 철학에 나온 덕지가 여기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무렵 오랜 전에 노나라의 실권자인 계강자의 가신으로 들어가 있던 공자의 제자 자유, 즉 염구가 제나라와의 싸움에서 큰 성질을 거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염구는 계강자의 마음을 움직여 많은 선물과 함께 사자를 보내 공자에게 기국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애공 11년에 공자가 드디어 조국인 노나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른바 국노의 대우를 받으면서 조국으로 돌아오긴 했으나 살펴보니 역시 도가 행해지지 않고 있음에 공자는 행림의 단을 만들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한편 오로지 저작에만 몰두하여 선악의 도를 후세에 전하는 데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공자가 제정한 문헌에는 시, 서, 예 등이 있고 또 노나라의 역사에 관한 춘추를 짓고 주역의 효전도 지었다고 합니다. 그의 제자는 무려 3,000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서 6예의 통한이가 72명이나 되었습니다. 특히 덕행에 뛰어난 안희, 민손, 여몽, 염경가, 언변에 뛰어났던 제여, 단목사와 정사에 밝았던 염구, 중유와 문학에 뛰어났던 언은, 복장 등은 이른바 공자의 10대 제자로 분류되어 훗날 공문 17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공자가 죽어 땅에 묻히고 300년이 흐른 뒤 기원전 2세기경이었습니다. 사기의 저자 사마천이 공자의 옛 집터에 세워져 있는 제시를 방문하고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적으로는 공자보다 못한 인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공자 역시 위대한 성인임에 틀림이 없다는 뜻을 솔직하게 다음과 같이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노나라로 가서 제실에서 그의 수레와 옷과 제기들을 보았고
또 유생들이 그 집에서 예를 익히는 것을 본 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 쉽게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 세상은 임금으로부터 현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그들의 명성이란 살아있을 때뿐이었고 그들이 죽으면 명성도 함께 사라졌다. 공자는 비록 벼슬이 없었으나 그 명성이 10세대를 이어가고 배우는 사람들이 그를 여전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 천자로부터 왕과 제후 그리고 학문을 논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자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 공자야말로 최고의 성이라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의 주제는 공자의 사상 편이 되겠습니다.